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EPS 행정사의 행정법 과목 담당한 박희준 강사입니다. 네, 24년 6월 1일에 시행되었던 그 1차 시험 과목의 행정법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요, 출제 경향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년에도 우리가 행정법 시험은, 세 과목 중에 가장,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다지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출제의 구성 비율을 좀 보면은 총론 파트에서 18문제, 강론에서 7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예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다른 시험에서의 행정법 과목보다는 강론에서 출제 비율이 약간 높은 것이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법률 문제가 15문제가 이번에 출제되는데 전체 25개 중에 15문제라고 한다면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특히나 다른 시험 과목에 비해서 다른 시험 과목은 이제 행정법은 판례가 비중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판례 문제가.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 행정사 시험은 법률 문제가 더 많아요. 이거는 작년부터 23년도부터 갑자기 이런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과연 그럴까 좀 관심사였는데 역시나 법률 지문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행정사 행정법의 어떤 특징이 이제 방향이 잡힌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내년에 이제 시험 공부하실 분들은 이 법률 공부에 좀 더 매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네, 1번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약간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원칙적인 이야기니까 이건 맞는 것으로 지금 출제자는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네. 이게 이 통치행위라고 해가지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도의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그럼 이 기억은 맞고요. 대통령의 서원 취소는 서원법에 따라 가지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치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가 결정한다, 그죠? 네. 이거는 리얼 남북 정상회담, 이건 워낙에 잘 아시는 거고요. 불법적인 송금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입니다. 5번이 합리적이에요. 네, 5번.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법관계한 소송이 아닌 것은, 이 문제를 잘 읽으셨어야 돼요.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이니까 이 공법관계에 관한 소송은 크게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당사자 소송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행정사용허가는 이제 법적 성질이 특허예요. 행정처분이죠. 그래서 행정처분 신청을 거부당했어. 그럼 거부처분 취소소송. 그죠? 이제 항고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시립무용단원 단원을 이제 계약직으로 임명을 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공법상 계약입니다. 여러분, 공법상 계약을 둘러싼, 공법상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를 둘러싼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갑니다. 토지 수용 사건에서 세입자에게 인도되는 주거 이전비, 보상을 둘러싼 다툼. 이게 공익사업, 공법과 관련된 영역이거든요. 토지보상법, 공법. 공법상 법률관계, 이것도 따라서 이것도 역시 당사자 소송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요거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요건적 신고에 대한 수리죠. 수리 여부,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거부하거나. 이건 처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처분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항고소송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국 마사회 기수 사건은 요거 이제 사법관계로 봤어요. 사법관계. 그래서 이거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이제 이거 판례를 좀 아셨어야 되는데요. 이건 워낙에 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건 5번 정답. 네. 자, 공법상 계약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공법상 계약, 법률 우위 원칙이라
행정작용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공법상 계약도 역시 행정작용이므로 당연합니다. 적용되죠. 맞고. 그리고 2번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최근에 법률에 들어갔죠. 문서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맞습니다. 원래 원래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잖아요. 민법상의 계약은 어떻습니까? 말로 해도 계약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 공법상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문제에서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확인 소송은 뭐라고요? 당사자 소송 맞습니다. 그리고 4번 확약은 일방적 행위다. 요 공법상 계약은 복수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의사의 합치인가 하면 확약은 일방적 행위다. 여기서 혹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면 틀릴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보세요. 이 확약이라는 것은 확약은 상대방의 신청. 상대방이 일단 신청해야 돼. 행정청에다가 신청에 따라서 행정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죠. 그게 확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청에 따른 건데 왜 일방적 행위라고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신청에 따르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상대방하고 뭐 합의를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확약을 할 건지 말 건지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5번 자, 이걸 모르셨을 수 있어요. 5번. 도대체 이게 이런 법률 자주 공부하지 않죠. 우리 교재도 잘 나오지 않는 법률인데 이거는 이제 판례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공계약 예를 들어서 도급 같은 거 있죠. 행정기관이 어떤 건설회사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법상 계약이에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입니다. 사법계약입니다. 그렇죠? 혹시 이제 시험 시간이라 긴장을 하면 요거 착각할 수도 있었지만 워낙에 쉬운 문제입니다. 다른 것들 다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5번이 정답이에요. 자, 행정규칙. 그러니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1번,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에요. 따라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2번과 3번을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보면 이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요. 행정청이 행정규칙을 따라서 행위를 했다, 준수했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적법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위법한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죠?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했느냐, 위반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처분이 적법해지냐, 위법해지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거 보장된다, 틀렸어요? 틀렸고, 요건 맞죠? 그리고 자,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상위 법령 규정과 입법 목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처분은요. 요거는 이제 자기 구속 원리라고 워낙에 잘 아시는 판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 이것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 1번 불가증력. 불가증력은 이러한 경우죠. 불복기간이 경우가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뭐 90일 이렇게. 그럼 불가증력이 발생하고. 이건 그대로 그 개념정의예요. 불가증력의 개념정의 맞죠. 상대방은 더 다툴 수가 없습니다. 자, 2번은 판례를 아셔야 되는데요. 성결 문제와 관련된 건데, 연령 미달의 결격자가, 그러니까 그 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아서 운전하다가 걸렸어. 그럼 이게 무면허 운전죄냐라는 판례가 있죠. 이 스토리가 좀 길긴 한데, 우리 판례는요, 비록 그 속임수로 면허를 받았지만, 도로교통법상으로 아직 취소가 안 됐다 이거죠. 이거는 취소의 대상인데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면허는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유효하다고 봐요. 그죠? 그 결론을 아셔야 돼요. 이건 판례를 아셔야 되는데 워낙에 또 뭐 유명한 판례입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성결 문제와 관련된 판례의 공식적인 이야기죠.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은요, 처분이 혹시 효력 유무가 전제가 될 때는, 성결 문제일 때는 처분의 효력이 무효다. 그러면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해서 자체적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세요. 당연무효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무효. 여기 취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취소일 때는, 취소 사유에 그칠 때는 구속요건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해 줘야 돼요.
바로 2번 지문처럼. 요거는 취소 사유로 봤다고요. 그죠? 예, 취소 사유로 봤기 때문에 예,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게 불복귀하는 경과로 확정된다는 얘기는 불가쟁력이에요. 불가쟁력. 따라서 불가쟁력의 의미는 상대방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 뿐이에요. 그냥 그것일 뿐이야. 그럼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따라서 뭐 이런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건 아니고 이제 다 나중에 진행되는 어떤 소송에서는 다른 주장이 또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다툴 수가 있어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이 원자력 발전소 만들 때는요, 처음에 부지 사전 승인을 먼저 받고, 그래서 이제 건설 허가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원자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 땅. 그래서 이것도 행정처분이고, 이것도 행정처분이에요. 그럼 이 문장 자체는 맞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알아두세요. 만약에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지나고 건설 허가 처분 단계까지 갔으면, 뭐 이웃주민 같은 분들이 이제 이걸 다툴 때는 이걸 다투야 된다. 이것도 판례죠. 왜냐하면 이건 소멸합니다. 이게 흡수돼가지고 소멸합니다. 그때 이걸 다투게 되면 이건 소의 이익이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상 뭐 기본법의 내용을 아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기본 원리에 따라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건. 자, 1번. 우리가 이제 위법하다. 만약에 처분을 분리 가능하다면. 분리해서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부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취소는 이제 직권 취소일 수 있잖아요. 그죠? 행정청이 직접 하는 직권 취소니까 자기가 한 처분이 혹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직권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당한 처분일지라도 스스로 시정해서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그래서 요게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수익적 처분을 말하죠. 자, 수익적 처분은 이제 직권 취소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의 신뢰 이익이기 때문에 요거는 장래를 향하여만 취소할 수 있다. 요게 통설이에요. 통설. 소급해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만약에 침익적 처분이면요. 침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건 얼마든지 소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방의 신뢰 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취소할지라도 장래를 향해서만 취소한다. 알겠죠? 여기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3번. 4번은, 네, 철회도요. 전복원, 일복원 다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공익과 비교 형량해야죠. 항상. 행정법에서는 이익을 비교 형량한다. 이건 다 맞는 말들이야. 형량할 필요는 없다. 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관 문제입니다. 부관. 부관은요, 재량행위에는 원래 붙일 수 없고, 다시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재량이 없는 경우라는 건 기속행위니까, 기속행위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붙일 수 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부관이라는 건 이제 종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 원래 처분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적에 부합해야 됩니다. 구속되지 않는다? 틀렸죠. 네, 3번은 자, 요건 판례를 그냥 암기하는 것이고 어려운 판례 아니고 독립쟁송 가능하다 또는 독립취소 가능하다. 이게 부관의 종류가 많은데 독립쟁송 가능한 것은 딱 하나죠. 판례는 이제 부담만 해당합니다. 부담. 그러니까 효과를 일부 배제한다. 이거는 이제 다른 부관이에요. 부담이 아니죠. 따라서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승인을 내줄 때 부관을 달기를 어떤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토지를 매입해야만 행정청은 승인을 내주겠다. 이렇게 부관을 달았던 거야. 근데 나중에 그래서 토지를 매입했어요. 이게 사법 계약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법상 법률행위잖아요. 사법상 행위라고 해요. 사법행위. 근데 나중에 이게 법이 개정되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부관 자체가 이게 무효가 되면 이제 그 뜻이에요. 부관이 위법하다 그러면 그럼 이거 사법행위는 개인들끼리 갑과 을의 어떤 계약이잖아요. 계약. 그죠? 이게 무효가 된다해가지고 이 계약 자체가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뭔가 하자가 있으면 그건 갑과 을이 나름대로 또 다투어야 돼요. 분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판례죠.
그래서 당연히 무효가 된다. 틀렸습니다. 무효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천부지 조명허가는 재량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재량행위죠. 그러니까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지요.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네, 이거 인허가 의제인데 여러분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법에 이번에 이렇게 케이스 형식으로 나온 게 한 두어 문제가 있는데요. 좀 문제가 길게 나왔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원리를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른바 이제 인허가 의제 이야기고, 인허가 의제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주된 허가가 있고, 주된 허가. 요거는 A 행정청이 담당하고 있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 관련된 인허가 의제된 인허가. 이렇게 쓰이죠. 관련된 인허가, 의제된 인허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B라는 행정청이 담당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된 허가를 받게 되면 이 다른 어떤 인허가도 받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요게 건축 허가고, 건축 허가고, 요게 뭐였어요? 산지 전용 허가.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민원인이 있으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된 허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허가 신청을 하면 요 A 행정청이 B 행정청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협의를 보고 여기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이 행정청은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거죠. 건축 허가를 내주면 요 산지 전용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거지.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1번. 이 민원인이 여기다 신청할 때 이 사람은 산지 전용 허가도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지 전용 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같이 제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건축 허가 신청할 때 이것과 관련된 서류도 같이 제출합니다. 다만 혹시 부득이한 사유로 이게 동시에 제출할 수 없을 때는요, 요 주된 허가청으로부터 뭐가 기한을 부여받아요. 기한.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정해주는 기한까지 제출만 하면 됩니다. 일단 요건 맞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2번. 그럼 이제 A 행정청은 B 행정청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맞고. B는요, 당연히 법령을 위반하면서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되죠. 당연한 것이고, 요게 4번이 좀 틀렸는데, 보면, 이 허가를 두 개를 언제 받느냐. 주된 허가가 나왔을 때, 이렇게, 주된 인허가가 나왔을 때 이것도 허가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지. 이 4번 지문에 협의가 되면, 협의 단계에서 협의만 된다고 해가지고 산지 전용 허가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 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건축 허가가 되었을 때 그렇게 고쳐야죠. 협의가 됐다 해가지고 모두 받은 것은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맞고. 그래서 혹시 이걸 몰라가지고 4번 지문을 몰랐으면 정답을 못 맞출까요? 아니야, 이게 너무나 다른 것들이 다 평범해가지고 이것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처분 절차, 그런 것은 1번. 네.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할 때는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유 제시 생략 사유가 3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단순 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또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을 때, 그때는 생략할 수 있는데, 제시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잘못됐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단순한 오기가 있다.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항상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통지하면 좋지. 그래서 법에도 실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상대방한테. 우리가 고쳤다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다른 행정청에다가, 그러니까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행정청에다가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 맞출 수 있어요, 다. 자, 4번에 보시면, 그죠? 이거 당연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수 행정청이 관여하고 있으면, 그러면, 신속하게 협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처끼리 협조해서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맞지? 네. 이것도 뭐냐면, 이제 원래 행정청은 처분 기준을, 처분별로 처분 기준을 공표해야 되는데,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여기 하나가 있고요. 2개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공표를 하면 공공의 안전 또는 이제 복리를 현저히 해야 하는 경우, 현저히 해할
뭐 해야 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공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표하여야 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정답이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이건. 자, 정보공개법. 이거는 그 정보공개법 9조 제1항에 8가지의 비공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맨 마지막에 있다는 건 누구라도 뭐 공부한 분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게 비공개 대상 정보예요. 공개하여야 한다고 틀렸네요. 네, 그쵸? 이건 8번째 부동산 투기 매점에서 있죠. 이게 비공개 대상 정보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바로 1번이 답이네요. 이건 1번이 답. 그 다음에 2번은 10일 맞죠? 네, 10 플러스 10. 요거 이제 연장, 10일 연장 가능하고요. 네, 요거 맞고. 그 다음에 3번. 네, 제3자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단어가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뭐 며칠 이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지체 없이 갖고. 네, 우리가요 정보 공개는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개 방식을 청구인이 정한 대로 해줘야 돼요. 이 청구인이 자 저는 사본, 복사본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복사본으로 교부해야 돼요. 그렇죠? 뭐 파일 형태로 주세요. 전자파일로 주세요. 그럼 전자파일로 줘야 됩니다. 그렇죠? 정보공개 청구는 혹시 야 말로 하는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로 합니다. 말로 하도록 돼 있어. 말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담당 공무원이 그걸 확인서, 조서라고 하는데 조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런 게 헛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문. 우리가 이제 침입적 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의견 청취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청문입니다. 1번. 청문 주제는 원래 대개 한 명인데 2명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부여하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는 이제 뭐라고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을 대표 청문 주재자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맞고요. 자, 2번. 네. 우리가 이제 그 청문이라는 거는 청문은 원칙이 비공개입니다. 여러분. 비공개입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또는이죠. 그래서 행정청이 이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즉 공개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래서 요거 공개를 하더라도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공익 또는 이렇게 공익이라는 말은 빠지긴 했지만 문장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 공익 또는 제3자의 어쩌고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요? 공개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되죠? 제3 정당 이익을 현저히 추론하는 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맞죠? 예, 맞는 문장입니다. 자, 3번은 직권조사가 가능해요. 직권조사.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이게 하나요? 틀렸네요. 그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3번이 정답. 4번은 이런 데도 있죠? 네. 관계행정청에 요 조문 모르더라도 설마 없겠어요? 이런 조문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이런 조문 있지 않겠습니까? 설마? 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1번. 이제 그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면 그걸 집행하는 것은 검사. 그러니까 판결은 판사가 하고. 정확히 말하면 판결은 아니네요. 과태료를 이제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결정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입니다. 2번.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신분 없는 자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아주 쉬운 거죠. 오늘 뭐 2번. 이 법률은 다 잘 맞추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행위가 있고 나서 더 이상 이것이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돼서는 신법이 적용됩니다. 원래 행위시법주의지만 요거는 신법, 변경된 신법을 적용해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알아둘 게 하나 또 있죠. 혹시 다른 문제에서는 이제 다음번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그 과태료 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법률이 개정돼서
더 이상 이것이 질서 위반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되면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하죠.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합니다. 예, 그것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맞고. 대한민국 영역 바깥에서 한 국민에 대해 속임주의 맞고. 그리고 이제 2개 이상의 어떤 질서는 위반해요. 하나의 행위를 했는데 2개 이상에 해당돼요. 그럼 가장 중한. 네. 그래서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혹시 풀리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나올까봐 그동안 강의 시간에 무진 강조를 했는데 이게 직접 강제하고 즉시 강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구별하려면 의무가, 그러니까 행정청은 뭔가 상대방한테 의무를 먼저 부과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직접 강제가 됩니다. 의무를 부과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4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걸 강제집행이라고 하고, 강제집행의 하나가 직접 강제죠. 그죠? 강제집행은 네, 뭐예요? 행정대집행, 강제징수,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그거는 공통적으로 뭐라고요? 의무를 부과하는 데 불이행한 거. 이거는 의무를 부과할 결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결의가 없을 때는 게 즉시강제죠. 쫙 보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딱 고를 수 있어야 돼요. 뭐 재산이나 신체에 실력을 가한다. 저거 보면 이제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죠? 다른 건 볼 것도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건데 정답은 이겁니다. 네, 39번. 39번에 1번.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행위라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네, 모든 게 다 포함되지요. 2번. 요 구상 문제는 그 행위를 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을 범했을 때하고 경과실을 범했을 때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 이 경우만 가능하죠. 구상이라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국가가 그 해당 공무원한테 다시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 경과실인 경우는 공무원은 면책이 돼요. 그래서 경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3번. 이게 뭐죠? 네, 민법 756조. 그래서 이게 사용자 책임. 사용자 책임이 있어요. 사용자가 종업원을 고용을 해서 종업원이 일을 할 때 손님에게 피해를 줬어. 그러면 일단 피해자인 손님은 사용자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사용자는 자기에게 그러한 주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을 하면 면책됩니다. 그러니까 면책조항이라는데 국가배상법은 이 사용자 책임하고 구조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사용자에 해당하는 게 국가니까. 그런데 면책조항이 없습니다. 없음으로써 피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고 있지 않다. 맞죠? 자, 4번. 그래서 이제 부작이라는 거는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안 했을 때, 그때도 이제 그 부작위에 의한 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지 않아도 돼요. 예. 법률에 꼭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만 그게 그 배상 책임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영조물이라는 것은 그 국가가 꼭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물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이렇게 뭐 빌린,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공물 있죠? 네,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네, 거부했는데 무효라고 하네요. 중대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예요. 자, 이럴 때 1번. 무효니까 무효확인 심판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거부처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부처분일 때는 다 돼요. 거부처분일 때는 무효확인 심판, 취소심판, 의무행 심판 다 됩니다. 요 의무행 심판이라는 거는 이제 행정청이 부작위하거나 거부했을 때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3번. 요게 입증책임 주의하셔야 되는데, 보통의 입증책임은 피고 측에 있죠. 행정청이 자기가 하는 처분이 적법함을 입증해야 되는데, 요게 무효확인소송만큼은 요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갑이 원고죠, 이 사건. 네. 그래서 원고 입증책임서입니다. 무효확인소송. 이것도 워낙에 공부하신 분들은 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외적인 입증책임이니까. 그리고 4번. 네. 이 사정판결은 무효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니까 아셔야 됩니다. 다 아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이것도 아시죠? 이게 뭐예요?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인데 이게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그 처분의 효력이 무효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처분이 무효면 원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죠.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대개 취소소송을 제기해버립니다. 자,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 제기했어. 그런데 그 처분의 효력은 무효야. 이런 경우를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취소소송이에요. 그죠? 형식적으로 이건 취소소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소기간에 준수가 있습니다. 없다 틀렸네요. 네? 무효확인 소송이라면은 제소기간이 없죠. 네, 취소소송은 90일, 1년 여기에 걸리잖아.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틀린 거예요, 이걸. 정답은 4번. 자, 집행정지. 자, 기억 보시면 집행정지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합니다. 예. 왜냐하면 집행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처분이 없잖아요. 부작위 상태니까. 그리고 이 집행정지는요. 처분에 대한 건데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분리가 가능하다면 일부만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지금 네. 요거는 법 조문이죠. 그래서 효력정지는요,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효력정지는. 예. 이게 집행정지는 세 가지가 있죠. 뭐예요? 집행정지는 세 가지가. 예, 그 중에 하나가 효력정지잖아. 효력정지, 그리고 집행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그 다음에 절차의 속행정지인데, 결국은 원래는 이게 세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요 집행정지를 딱 뽑아가지고 이걸 내 대표적인 명칭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요 효력정지는요,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안 된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집행정지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화가 난다고 해? 행정청이 화가 나죠, 또? 집행정지 결정됐으면. 그래서 여기서 행정청이 여기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는 있는데, 즉시 항고했다고 해서 법원이 한 그 집행정지 결정 자체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 데는 아니에요. 정지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있어도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 네. 그 다음에 직접 처분과 간접 관계. 이게 어려울지라도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모름지기 행정법을 공부한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공부할 때 이 정도는 알아야죠. 이 정도는 그래서 공부를 다 하셨을 거예요. 하신 분은 맞추고 뭐 안 하셨으면 틀릴 수 있으면 딱 좋습니다. 이게 정확히 제대로 구별해야 돼요. 1번. 자, 거부처분 취소심판. 이때 직접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처분 제도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의무행심판에서 처분 명령 제기를 떨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청이 기속력에 반해서 제기의 취지에 따른 그런 후속 행위를 안 할 때, 즉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본인이 행정심판위에다가 신청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걸 직접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딱 알아주세요. 이거 처분 명령 제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접 처분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간접 강제는 넓어요, 범위가. 그래서 거부 처분인 경우는 안 되고요. 그죠? 할 수 있다 틀렸고, 요거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없다라고 했어요. 이제 요거는 가능하다고요.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네, 이게 간접 강제 결정이 한 번 있었는데 사정이 변경됐어. 그러면 이제 간접 강제 내용을 좀 바꿔주세요. 변경해주세요. 이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요. 있는데 없다고 해서 틀렸죠. 네. 그 다음에 간접 강제 결정에 이거 어디서 한다고 이거? 간접 강제 결정을? 행정심판위원회가 한다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간접 강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행정소 제기한다는 얘기는 이게 처분성을 갖는다는 이야기인데요.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혹시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간접 강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몇 개를 공부했죠. 몇 개가 있습니다. 그 판례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존재한다는 얘기는 간접 강제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판례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지금 이
간접강제는 배상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요. 금전을 납부하라, 금전 납부하라. 근데 금전을 납부 안 해? 야, 그러면은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이제 민사집행법, 알지? 예, 집행법, 민사집행법을 준용합니다. 뭐 행정기본법은 너무나 뜬금없는 법률이에요. 그래서는 이것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례형으로 나왔다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워낙에 뭐 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뭐 책을 쓰신 분이나 아니면 강의를 하신 분이나 이거 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여기에 뭔가 처음에 처분이 있었는데 처분의 액수가 이때쯤 이제 감액됐다 이거죠. 감액 재결, 그죠? 감액 또는 감액됐어요. 재결이라는 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액했다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소를 제기할 때 그 대상적격하고 대상적격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소기간. 이게 뭐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딱 출제가 됐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자, 요 문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2024년 2월 5일자 1,000만 원이고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건 감액재결 언제 있다고 했죠? 네. 4월 23일이라고 안 됩니다. 요거 송달일이 이때 이 4월 24일에 송달돼 있죠. 그래서 4월 24일 2024년 4월 24일에 자 700만 원으로 어때요? 감액했죠? 네, 제기했습니다. 그럴 때 소송 대상은요.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 됩니다. 당초 처분. 여기 해당하는 게 뭐예요? 당초 처분은 2024년 2월 5일자가 되고 여기 원래 처분이에요. 감액되고 남은 거는 700만 원밖에 안 남았죠? 요거를 찾아야 되고 2월 5일자 700만 원. 그 다음에 제소기간을 따질 때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조항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 그 재결서를 정본을 송달받은 날 재결서 송달일이죠. 그러면 24년 4월 24일부터 90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찾으면 됩니다. 1번이죠. 1번이 답입니다. 네. 그리고 자 44번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거. 자 1번 자 임용 당시에 결격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맞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가 뭐 전혀 알지 못했다 상관없어요. 국가의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아무튼 무효다. 아주 쉽네요. 그지? 네. 1번이 정답인데 2번도 계속 보면 자 직위해지 처분을 했고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하면 이거는 징계고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이중 처벌 아닙니다. 이중으로 징계한 것도 아니에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3번. 그래서 이 뭐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이른바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가 결격 사유가 있는 자로서 이제 임용은 당연 무효다는 건 상대방한테 그냥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지 처분은 아닙니다. 네, 4번. 그래서 이 행정절차법은요,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에서 의견 청취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이 행정절차법에도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의견 청취 절차를 밟는 것이 성질상 매우 곤란하거나 아니면은 불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이에 준하는 어떤 절차가 있거나 할 때는 거치지 않아도 돼. 행정절차법 적용 안 됩니다. 이 직위해제 처분 사건은요, 이 국가공무원법에 이미 절차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 공무원에게 직위해제 처분할 때 직위해제 처분 설명서를 보내야 돼요. 그럼 상대방이 이걸 받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소청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면서 싸울 수가 있어. 그래서 판례 사안인데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판례를 그냥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 5번에 이거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네, 권한의 대리와 위임. 1번은 이제 반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권한 자체를 수임자에게 이전하는 게 위임이고 이전하지 않는 게 대리니까 이건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 여러분 이제 국가사무였어. 국가사무는 되게 어떤 장관이 처리하죠. 국가사무인데 장관이 도지사한테 한 번 이렇게 위임했습니다. 한 번 위임했어.
이 도지사한테 위임한 걸 군수한테 또다시 이렇게 위임한 걸 재위임이라고 하죠. 재임을 할 때 과연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조심하세요. 국가사무라고 되어 있죠. 국가사무.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를 이렇게 위임하면 기관위임사무라고 하는데 기관위임사무를 이렇게 재임할 때는 조례가 아니라 규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규칙에 따라요. 왜 그래요? 자치사무는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건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하고 조례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야. 따라서 이거는 조례로 할 수는 없고요. 요 규칙은 또 뭐냐면 이거는 지자체장의 사무처리의 권한을 변환 방식을 규정하게 한 걸 규칙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관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이 자치단체장의 사무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이걸 누가 할 것인지. 알죠? 공식처럼 알아두셔야 돼. 기관위임 사무면 규칙. 만약 자치사무를 재위임할 때는 조례. 이렇게. 그러면 틀렸죠, 이거? 그다음에 3번. 설사 이런 걸 몰랐다 하더라도 너무 쉽게 출제됐어요. 3번. 자,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해야지. 권한 위임을 전부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본질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이 내부 위임이에요, 4번. 내부 위임이라는 거는 법률상 위임이 아니라 사실상 위임을 한 것이고, 사실상 위임을 했을 때는 권한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럼 원래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했다, 이게. 자신을 처분했으면. 그럼 이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은, 우리는 법을 공부해서 알지만 보통 국민은 압니까? 문서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공문서가 나한테 처분이 왔는지를,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때는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수임관청 이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수임관청을 피고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피고가 위임관청이 아니에요. 수임관청으로 고쳐야 되죠. 예, 틀렸습니다. 5번. 이렇게 권한을 위임했으면 위임기관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권한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임기관이 수임기관한테 계속 그냥 너 말이야 처리를 할 때마다 나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 이렇게 요구하도록 하면 이게 위임제도가 있으나 마나죠. 네, 46번. 이건 간단하네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지방의회 권한인데, 이거 국민투표 회복권 있잖아요.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결정하는 건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걸 주민투표에 붙일 건가 말 것인가 결정할 거예요. 회복권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3번만 틀렸어요. 그다음 47번. 자, 불신 검문을 할 때, 여기 뭐죠? 임의동행이죠? 네. 임의동행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여기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래서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여기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당연하죠? 예, 답변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4번. 이렇게 인공구조물의 파손이 있다. 예, 이러면은 이제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경찰관은 할 수 있어요, 경찰관. 이걸 위험 발생 방지 조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습니다. 설마 이걸 모르더라도 이거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여기에 보면 실제 법에는요,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 이 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없다고 해서 틀린 문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생명, 신체, 재산, 중대한 손해 이렇게 자, 여기 틀렸네요, 5번이. 지금 보면 적법한 직무집행, 적법한 건 이제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하긴 하는데, 그 보상의 범위가 문제돼요. 지금 보면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죠. 예,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 그러면 요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거. 요 초과 부분만 이제 손실보상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정도까지는 받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한 정도 있잖아. 책임을 져야 될 정도, 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만 손실보상 받을 수 있고요. 여기는 없지만, 두 번째, 만약에 책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책임이 없는 사람이라면 전부 보상받는 거죠. 근데 지금 살짝 문제를 비틀었죠. 이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책임이 있다 없다,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이 있는 부분만큼은 감수해야 된다. 그러지? 전부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물에 관한 거, 1번. 1번에 공공용물은 뭐 하천이나 도로 같은 걸 말하죠. 그래서 일반 대중에게 사용되는 거. 여러분, 그 공공용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할 수 있는 걸 일반 사용이라고 하죠. 자유사용이라고 하고. 우리가 국립공원에 가면 이제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한단 말이에요. 해수욕하는 거. 이거, 뭐죠? 일반 사용이에요. 일단. 누구든지 수영할 수 있죠. 바다에 가서 수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국립공원들은 입장료를 받아요. 그죠? 일종의 사용료라고 할 수 있죠. 입장료 받는데, 법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입장료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됩니까? 그거는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받는 거야. 어떤 그 국립공원마다. 내가 전수조사를 안 해봤지만, 어떤 국립공원은 아직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죠? 안 받아도 되지. 꼭 받아야 됩니까?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일반 사용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사용료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인접 주민의 고양된 사용권이 있는데 이거는 그 공물을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이런 그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거 모르시더라도 여러분,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네, 그래서 증명 책임은 시효 지도를 주장하는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건 채권으로 봐요.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대세적 효력도 없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이 공물을 이렇게 점용하고 있어요. 이건 뭐 하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있겠죠. 허가 수익자? 네.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공물을 이렇게 점용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제3자가 이걸 갑자기 침범하는 거예요. 침범. 그러니까 점용허가 받은 얘는 갑인데, 다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떡하니 와가지고 뭐 장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요 제3자한테 어때요? 뭔가 청구하죠? 뭐예요? 나가시오. 이 점용 허가는 내가 받았다. 왜 당신이 여기서 장사하고 있느냐? 청구할 수 있죠. 이 자리에서 나가시오 청구하는 건데, 이게 마치 뭐 물권을 지배하는 것이다. 물권이냐? 물권은 없잖아요. 얘가 물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채권일 뿐이에요. 청구권. 권리를 가진 자로서. 이건 이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 아무튼 기억하세요. 판례에 따르면 채권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한 없이는 아니고요. 그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총괄청은 기재부 장관이고, 네. 기재부 장관에게 이게 뭐 공물 다른 타인에게 이렇게 사용 허가 내주는데, 뭐 그 사용 허가의 목적, 뭐 기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하면 기재부 장관이 승인 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어요. 그런 뜻이었어요. 특별한 제한 없이, 네, 제한이 있습니다. 네, 49번 아주 쉬운 문제인데. 변상금이 답이에요. 네, 변상금이라는 이렇게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함부로, 뭐 허가 또는 이제 대부 계약 없이 함부로 무단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게 변상금. 120% 할증 들어갑니다. 변상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 이 토지 수용 사건에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사용 인정을 해요. 이건 공익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그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시행자가 만나가지고 협의가 만약에 불발하면 어디로 가요? 수용 재결로 가고, 요건 관할 토지 수용인에서 합니다. 수용 재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당사자 중에서 한쪽이, 그러면 이제 이의 재결로 가죠. 그래서 이의 재결에 대해서 또 불복을 하면 결국은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네, 이 구조예요. 그죠? 구조인데, 1번. 사용이 아니죠. 사업 인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처분이에요. 왜 처분이냐면, 처분이라는 건 상대방의 법률적 변동 효과를 부여해줘야 되는데, 사업 인정이 되면 그 사업 시행자는 이제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처분으로 봐요. 이건 간단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하자 승계네요. 하자 승계인데, 사업 인정하고 수용 재결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이 사업 인정하고 수용 재결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수용 재결은 수용 재결의 목적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보상금 결정 같은 것이 여기에 개입되고,
아무튼 이게 그 효과가 달라. 사업 인정의 효과하고 수용 재결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별개인 경우에는 어떻다고?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하자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행행위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 하자를 주장할 수 없어요. 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은 요거 사업 인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바로 효력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혹시 이런 거 모를 수 있는데 이게 수용 재결, 이 두 개 중에 여러분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 중에요. 이게 행정심판이에요. 요건 이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하는 행정심판이고 이의 재결은 따라서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는 겁니다. 더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대상은 뭐냐, 요게? 그러면, 그, 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에 따라 대상은 수용재결이 또 대상이 됩니다. 대상은 또 수용재결이에요. 이거는 행정심판이니까 원처분이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이 원시취득이 뭐냐면, 이게 공익사업을 해가지고, 여기가 원래 이제 갑이 갖고 있는 토지인데요. 여기에는 뭐 각종 이제 전세권이나 뭐 지상권이나 임차권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여기 갑소유 토지에. 그런데 이 땅이 만약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당하면요. 수용당하면 사업시행자가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부착되어 있던 이 각종 권리들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판례기도 하고. 어렵습니까, 이건? 아니, 그 기본적인 절차,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절차 맨날 그 그림 그려가면서 하는데 이것만 알면 이거 쉽게 정답 찾아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객관식, 자, 모든 문제는 해설 마쳤고요. 객관식 시험은 이렇게 보면 5개 지문을 모두 모르더라도 정답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1년 동안에 이제 최대한 공부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공부한 양만큼 점수는 거기에 비례해서 나오는 게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분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 내년에 혹시 시험을 보실 분이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 말씀을 꼭 들으세요. 행정법은요, 기본 이론서를 막 10번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되풀이해서 자꾸 읽는다고 객관식 시험에 득점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서 내에 어떤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돼. 그래 놓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은 그게 최고예요.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문제 풀다 보면 기본서의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면서 지식이 쌓여가는 거니까요.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행정법 만점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